AI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로봇이 평범한 산업의 비용을 낮추면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드래곤블리온입니다. 오늘 경제 강의에서 먼저 잡을 건 매출이 아니라 마진입니다. 시장은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은 매출을 더 높은 영업이익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에도 돈을 줍니다. 그래서 AI와 로봇은 칩을 만드는 회사, 모델을 만드는 회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장, 물류, 외식, 소비재, 자동차 부품처럼 오래된 산업도 노동시간과 불량률과 재고 낭비를 줄이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월 1일 시장 데이터를 보면 이 구조가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10.09% 올랐고 SK하이닉스는 1.29% 올랐습니다. 네이버는 16.03%, LG전자는 상한가, LG시넨스는 26.27% 상승했습니다. 이 숫자가 모든 종목의 정답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AI 인프라, 플랫폼 수익화, 기존 산업 생산성 개선을 한 묶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AI라는 단어만 붙었다고 사는 장이 아니에요. 핵심은 비용 구조입니다. AI가 비용을 낮추고 고객이 여전히 가격을 지불하고 경쟁사가 그 이익을 가격 인하로 다 날려버리지 않을 때 마진 재평가가 나옵니다. 반대로 자동화 비용이 너무 크거나 로봇 유지비가 높거나 소비자가 더 이상 살 돈이 없으면 논리가 깨집니다. 그래서 첫 체크 포인트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보다 이익률이 진짜 변하는지 보셔야 돼요. 오래된 산업은 보통 평가가 막혀 있습니다. 식품, 유통, 물류, 제조, 자동차 부품, 외식 같은 기업은 매출이 안정적이어도 인건비, 에너지 비용, 임대료, 규제 비용 때문에 이익률이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로봇과 AI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면 질문이 바뀝니다. 같은 공장에서도 사람의 반복 작업이 줄고 설비 고장이 줄고 재고 회전이 빨라지고 배송 동선이 좋아지면 같은 매출에서 이때 시장은 그 회사를 예전처럼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이나 식품 회사가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아도 자동화로 인건비 비중을 낮춘다고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나 내구재 기업이 로봇으로 조립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올린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보는 건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이익률의 계단식 변화입니다. 조건은 분명합니다. 분기 실적에서 비용률이 낮아져야 하고 영업이익률이 유지돼야 하고 자동화 투자금이 감가상각으로 이익을 다 잡아먹지 않아야 합니다. 주문 잔고, 가동률, 재고 회전, 고객 수요도 같이 봐야 됩니다. 깨지는 경우도 같이 보셔야 돼요. 모든 회사가 자동화하면 가격 경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생각보다 비싸면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집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비용을 낮춰도 매출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래된 산업의 재평가는 가능하지만 아무 종목이나 사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한국 시장이 이 강의에서 중요한 이유는 여러 층이 한 화면에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와 반도체 인프라의 중심입니다. 네이버는 플랫폼과 데이터와 커머스, 검색, AI 소프트웨어 수익화의 층입니다. LG전자와 LG시네스는 기존 산업, 공장, 기업 시스템, 산업 소프트웨어와 연결됩니다. 이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때는 단순 테마로만 보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층은 메모리와 계산 인프라입니다. 두 번째 층은 AI를 고객 서비스와 광고와 커머스로 바꾸는 플랫폼입니다. 세 번째 층은 자동화로 비용을 줄이는 기존 산업입니다. 네 번째 층은 그 현금 흐름을 소유하는 금융자산입니다. 코스피가 강했는데 코스닥과 코인이 같은 힘으로 따라오지 못한 것도 힌트입니다. 이건 모든 위험자산이 다 같이 오르는 장이라기보다 AI 실적과 규모와 마진 변화가 있는 쪽으로 유동성이 골라 들어간 장입니다. 투자자는 여기서 지수만 보면 안 됩니다. 코스피가 올랐다고 모든 종목이 안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거래대금, SK하이닉스 HBM 수요, 네이버의 AI 수익화, LGCNS 같은 시스템 통합 수주가 실제 숫자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됩니다. 반대 시나리오는 간단합니다. 주도주만 너무 오르고 후순위 간접 수혜주까지 급등한 뒤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따라오지 못하면 막판 확산이 됩니다. 그때는 좋은 구조를 말하면서도 포지션은 줄일 줄 알아야 합니다. 로봇은 더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만 많아진다고 경제가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소득, 신용, 자산 효과, 연금, 이전 소득을 통해 그 물건을 살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AI 강의가 반쪽이 됩니다. 생산성은 높아졌는데 소비자의 구매력이 줄면 기업은 더 싸게 만들고도 팔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마진 개선은 오래 못 갑니다. 낙관적인 구조는 생산성으로 만든 수요입니다. 로봇과 AI가 실제 산출을 늘리고 기업 이익이 늘고 세수나 배당이나 임금이나 연금이나 자산 효과를 통해 가계의 구매력이 돌아오면 경제순환이 유지됩니다. 이때 플랫폼, 결제, 헬스케어, 소비금융이 같이 더 중요해져요. 위험한 구조는 생산성 없이 빚으로만 버티는 소비입니다. 정부가 부채를 내서 돈을 뿌리면 고통은 줄일 수 있지만 금리, 환율, 유가, 물가가 다시 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흔들리고 WTI 유가가 튀고 금리가 올라가면 정책 여력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복지라는 단어만 볼 게 아니라 자금 출처를 보셔야 돼요. 새로 생긴 생산성에서 나오는 소득인지,
기존 부채를 늘려서 만든 돈인지 자산 가격 상승으로 만든 소비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기본소득은 정치 구호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질문이 훨씬 구체적입니다. 로봇이 만든 소득을 누가 받습니까?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나눠주면 채권, 통화, 물가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봇과 AI가 실제 산출을 늘리고 그 생산성 이익 일부가 가계 소비로 연결되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같은 현금 지급처럼 보여도 시장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체크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생산성이 실제로 늘었는가? 둘째, 그 이익이 기업 안에만 머무는가? 아니면 임금, 배당, 연금, 세금, 이전 소득으로 흘러가는가? 셋째, 그 돈이 소비로 이어지는가입니다. 디지털 결제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결제 레일도 이 지점에서 연결됩니다. 소득 배분, 연금 지급, 해외 송금, 소비 데이터가 더 빠르게 움직이면 수요의 흐름을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결제 기업이나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승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 사용량과 규제 안정성과 수수료 구조를 같이 보셔야 돼요.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적게 나눠주면 소비가 버티지 못합니다. 생산성 없이 너무 많이 뿌리면 인플레이션이 돌아옵니다. 소수 자산가에게만 이익이 쌓이면 사회적 압력이 커지고 규제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 논리에는 정책 설계의 한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로봇 경제에서는 소유가 더 중요해져요. 기계와 플랫폼이 가치를 만들수록 그 기계와 플랫폼과 생산 자산을 누가 갖고 있는지가 계층 차이를 만듭니다. 시간을 팔아서 임금만 받는 사람은 생산성 상승의 전부를 가져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 연금, 플랫폼 지분, 생산 자산긴 부동산, 인프라 자산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참여합니다. 불편하지만 이게 금융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시장은 차트만이 아니에요. 시장은 소유 구조입니다. AI가 마진을 올리면 그 이익은 먼저 기업 현금 흐름, 주가, 배당, 자산 소유자의 재무제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투자 역량과 현금 보유와 심리 체력이 더 중요해져요. 여기서 큰 조정이 오면 기회가 생깁니다. 뜨거운 AI 장세 뒤에 강제 매도가 나오고 좋은 생산성 자산이 싸게 나오면 준비된 투자자는 그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른 가격에서 전액 추격하면 맞는 산업을 골라도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조건은 가격입니다. 구조가 맞아도 너무 비싸게 사면 투자는 흔들립니다. 실적 확인, 밸류에이션, 거래대금, 환율, 금리, 코인 유동성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위험선호를 확인해주지 못하는데 주식만 너무 멀리 가면 포지션 크기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4개의 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AI 인프라입니다. 메모리, 계산 반도체, 데이터 센터, 서버, 전력, 냉각, 네트워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2층은 설비 투자와 주문이 살아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는 플랫폼입니다. 네이버 같은 플랫폼은 AI 기능을 검색, 광고, 커머스, 콘텐츠, 기업용 도구로 바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기능이 멋있어도 고객이 돈을 내지 않으면 주가 재평가는 오래 못 갑니다. 셋째는 기존 산업의 마진층입니다. 로봇, 공장 소프트웨어, 물류 자동화, 서비스 자동화가 실제 영업이익률을 올리는지 봅니다. 여기서는 말보다 숫자가 먼저입니다. 넷째는 수요와 소유의 층입니다. 연금, 소비금융, 헬스케어, 결제, 자산시장, 가계 구매력이 생산성 이익을 받아낼 수 있는지 봅니다. 생산만 있고 소비가 없으면 순환이 끊깁니다. 각 층마다 실패 조건이 있습니다. 인프라는 과잉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수익화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산업은 경쟁 때문에 마진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요는 소득 배분이 막히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하나의 테마로 보면 안 되고 연결 고리별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 논리는 AI 투자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때 깨집니다. 매출이 늘어도 영업이익률이 오르지 않으면 또 깨집니다. 기업 마진은 좋아지는데 소비자가 돈을 잃고 수요가 무너지면 그때도 깨집니다. 시장 타이밍 리스크도 큽니다. 직접 수혜주가 이미 많이 오른 뒤 간접 수혜주까지 급등하면 막판 확산일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무조건 무너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진입 규칙은 훨씬 엄격해져야 합니다. 5가지 경고 신호를 보시면 됩니다. 첫째, AI 주도주의 거래 대금이 줄어듭니다. 둘째, 코스피 안에서도 상승 종목이 더 좁아집니다. 셋째, 원달러 환율이나 금리가 다시 부담을 줍니다. 넷째, WTI 유가 같은 비용 충격이 물가를 다시 흔듭니다. 다섯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위험 선호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이 신호가 같이 나오면 구조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현금을 지키고 늦게 산 포지션을 줄이고 조정 뒤에 다시 증거를 보라는 뜻입니다. 좋은 구조는 보통 가장 시끄러울 때보다 강제 매도가 끝난 뒤 더 좋은 가격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볼 체크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매출 증거입니다. AI 주문, 클라우드 투자, 메모리 수요, 기업용 소프트웨어 도입, 로봇 수주가 실제 사업으로 나와야 합니다. 둘째, 마진 증거입니다.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지 않으면 AI 이야기가 아직 주주에게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셋째, 수요 증거입니다. 소비 지표, 플랫폼 사용량, 연금 소득, 헬스케어 지출, 결제 활동의 생산성 순환의 구매자를 보여줍니다. 넷째,
소유 구조입니다. 자산을 가진 쪽에만 이익이 쌓이고 임금과 소비로 흐르지 않으면 시장은 올라가도 사회 구조는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은 세금, 규제, 정치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유동성입니다. 구조적으로 맞는 산업도 유동성이 막히면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환율, 금리, 유가, 코인 유동성이 방어로 돌아서면 포지션 크기를 먼저 조절하셔야 돼요. 한 가지를 더 붙이겠습니다. 이 구조는 단기간에 끝나는 뉴스가 아니라 다음 조정장에서 무엇을 살지 정하는 지도입니다. 지금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억지로 따라가지 말고 현금과 관심 종목을 분리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로봇을 만드는 회사와 로봇을 써서 비용을 낮추는 회사는 다르게 보셔야 돼요. 전자는 설비 투자 사이클을 타고 후자는 마진 재평가를 탑니다. 둘 다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확인 지표와 매수 가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AI와 로봇은 뉴스가 아니라 마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진이 바뀌면 기존 산업, 플랫폼, 금융자산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생산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요, 소유 구조, 유동성까지 같이 맞아야 오래갑니다. 좋은 테마와 좋은 매수 가격은 다릅니다. 구조를 따라가되 반대 시나리오와 진입 가격은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됩니다.